혈당관리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민규입니다. 여러분들은 혈당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반 이상이 혈당관리가 필요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더 이상 혈당을 관리하는 것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혈당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전문의 선생님이시죠. 이경실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젊은 층은 물론이고 40대, 50대 세대들도 아직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 혈당 관리에 대한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혈당 질환은 침묵의 병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초기에는 증상이 무증상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워낙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젊은 층뿐만 아니라 어떤 연령대 분들도 특별히 느껴지는 게 없다는 이유로 혈당 관리에는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30대 이상의 성인 중에 16.7% 그리고 60대 이상의 성인 중에 34%가 사실 당뇨를 갖고 있습니다. 또 30대 이상 성인 중 44% 그리고 60대 이상 성인 중에 50%가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됩니다. 당뇨병 전 단계의 경우에는요, 최소 25% 이상의 분들이 향후 5년 내에 당뇨병 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부터 혈당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30대 이상의 성인 중 무려 60%인 10명 중 6명이, 65세 이상의 성인 중 80%죠. 10명 중 8명이 혈당 관련돼 있는 건강 문제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거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생각보다 당뇨병 전 단계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지만 당뇨병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당뇨병 진단 기준보다는 낮은 상태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전에 30대 성인 10명 중에 4명이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당뇨병 발병이 보통 10년 이상이 되면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시거든요. 시간을 한번 예측해보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한참 뭔가 일을 하시고 거두실 나이인 40대, 50대에 당뇨병 합병증으로 경제활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당뇨병 전 단계가 아니더라도요, 20, 30대 젊은 층부터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40대 이상에도 건강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당이 높게 나와서 주의하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거든요. 이렇게 주의를 요하는 단계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보통 검진을 받으러 가시면 이제 피를 뽑죠. 혈액 검사를 하는 건데요. 당뇨병 전 단계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복 혈당이 높은 공복 혈당 장애, 그리고 식후 혈당이 높은 내당능 장애가 있어요. 정상 혈당은 8시간 공복이었을 때 혈당이 100mg/dL 미만이고, 당뇨병 진단 기준은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당뇨병 전 단계에서 공복 혈당 장애 기준은 공복 시 혈당이 100에서 125mg/dL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리고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했을 때 2시간 이후에 혈당이 140mg/dL 미만이 정상, 그리고 200mg/dL 이상인 경우에 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검사 후에 혈당이 140에서 199mg/dL인 경우에 내당능 장애라고 이야기 듣습니다. 그러니까 공복 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 이게 어느 하나만 있는 분들 계시는데요. 둘 다 있는 분들은 어느 하나만 있는 분들에 비해서 당뇨 환자가 될 위험이 2배 높게 나타납니다. 저도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혈당관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크게 신경 쓰고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당뇨병 환자임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뇨병 증상이 생긴 걸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서울대병원에서 제가 한 10,000명 정도 건강검진 상담을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당뇨 전 단계인 것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요, 위나 장에서 분해하고 흡수하고, 그래서 포도당 형태가 돼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중에는 포도당으로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포도당은 우리 몸이, 특히 뇌 같은 경우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꽤 중요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적혈구, 뇌세포, 이렇게 우리 몸의 세포들이 포도당을 꼭 써야 되는데요. 포도당이 그 각 장기로 알아서 가지를 못해요. 포도당을 필요한 세포에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 매개체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혈액 속에 있어야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 장기로, 그리고 그 장기의 세포 속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 세포들도 그리고 필요한 만큼 포도당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슐린이 한마디로 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일종의 키 같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키가 없으면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세포들은 포도당을 기다리고 있죠. 세포가 살아가야 되니까요. 근데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떨어지면 전달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포로 전달되지 못한 많은 포도당들, 이 포도당들은 결국에는 혈액 중에 남게 되는데요. 혈액에 남아있는 포도당, 보통 이렇게 혈중 포도당이 많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혈관 내피세포로 치면 따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으로 염증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고요. 이걸로 인해서 각 장기에 조금씩 만성염증이 생기고 또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당뇨병 전 단계와 2형 당뇨 단계에서는 관리만 잘 하시면 정상혈당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으니까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혈당 관리만 잘하면 정상혈당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래도 이 마지노선을 넘지 않는 건 중요하겠죠. 50대 이상의 고령층은 물론이고 20대, 30대들도 혈당 관리는 서두를수록 좋겠는데요. 더 늦기 전에 생활 습관 속에서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상이신 분들은 공복혈당보다는 식후혈당부터 보통 나빠지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혈당을 빨리 많이 올리는 그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음식을 좀 적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이 아까 말씀드린 급격하게 혈당이 증가하면 인슐린 분비를 담당하는 췌장이 손상될 수 있고 또 공복혈당을 증가시켜서 만성 고혈당인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후혈당 관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정보를 드리면 우리나라는요 같은 체격의 사람이 서양 사람보다 췌장의 기능이 3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많이 뚱뚱해진 다음에 많이 비만해진 다음에 당뇨 환자가 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비만하지 않아도 췌장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날씬하신 분들도 당뇨 환자가 될 수 있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 그리고 운동 이게 조화를 좀 이뤄야겠죠. 우리 일할 때요 규칙적으로 일하면 힘들지 않거든요. 내가 할 일을 알고 있으면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을 많이 주면 뭐든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1인분보다 약간 적게 적절한 양을 규칙적인 시간에 드시는 게 우리 몸에도 부담이 적고 췌장 입장에서도 인슐린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서구화된 식생을 하는 외국 사람에 비해서 췌장의 기능이 30%나 좀 떨어진다는 얘기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혈당 관리를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한식 문화이기 때문에 밥을 먹으니까요. 실제 다른 나라보다 탄수화물 섭취는 많았지만요. 과거에는 이게 다 통곡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하면서 아주 단순당으로 만드는 가공식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이게 당이 높은 걸 먹는다고 혈당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요. 짜게 드셔도 식후 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같은 걸 먹어도 두부를 드시는 것보다 된장찌개에 속에 들어있는 두부를 드시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야채와 채소, 통곡물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딱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면서 피해야 되는 음식이 저의 입맛에 맞는 단짠 맛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식생활 속에서 적절한 채소, 과일, 육류 등 여러 식재료를 통해서 혈당 조절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네요. 네. 네, 또 제가 추천드리는 식습관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분보다 약간 적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항상 강조되는 게 같은 걸 먹더라도 식후혈당을 좀 천천히 올릴 수 있는 거꾸로 식사법이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 어떤 걸까요? 쉽게 말해서 당분이 있는 거를 먼저 먹으면요 우리 몸이 그걸 흡수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순서가요 채소나 단백질류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포함한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시는 게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순서가 앞단에 계란이나 채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좀 천천히 올라가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혈당 관리 할 수 있을 쉬운 방법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식단 관리 외에 어떤 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운동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혈관 속에만 그 혈당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우리 몸이 그 혈당을 가장 많이 빨리 쓸 수 있는 것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 후에 근육에서 소진되는 포도당을 채우기 위해서 혈중에 포도당이 보이면 근육이 그걸 다 빨아당겨요. 그래서 이때는요 여러분 인슐린이 없어도 글루트4라고 하는 인슐린 의존성 포도당 채널 요게 이제 세포막에 많이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포도당이 한 번에 세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없어도 운동을 하는 그 자극만으로도 근육의 글루트4는 활성화가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면 포도당이 세포 내에 통과를 하고 인슐린은 덜 필요하고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도 낮추고요. 저장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요즘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이게 혈중의 혈당이 높을 때 혈당을 치우는데 근육이 적거나 근육을 안 쓰는 분들은 간이 그거를 보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혈중의 혈당을 어쨌든 우리 몸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간이 그거를 많이 받아들이는데요. 간은 사실 혈당을 받아들이면 다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많이 있는 것보다는 5,000원짜리가 있는 게 더 보관하기 쉬운 것처럼 간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화하려고 지방으로 바꾼 것뿐인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병이 되는 거죠. 정말 예시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혈당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식후 1시간 좀 안쪽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근육을 쓰면서 혈중의 당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걷는 것도 좋고 또 체격이나 체력에 따라서는 조깅도 좋고요. 자전거 타기, 또 근력 운동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서 약간 땀이 나는 정도. 근데 이제 땀이 난다는 거는 되게 주관적이에요. 더운 날하면 적게 땀이 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노래하기는 어려운 상태. 그 정도가 숨 차야 돼요. 그리고 이 유산소 운동은요.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은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숨이 목까지 찰 정도. 네. 네, 말씀만 들어도 참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도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니까 꾸준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만약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도 사실 주변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혈당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서 이 당뇨가 정말 중요한 질병은 맞지만 우선순위가 1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요. 육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사가 말하는 대로 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영양 관리들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아이아신이나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크롬, 아연 그리고 혈당 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비타민 당뇨병 발생 위험에 도움을 주는 셀레늄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들 연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써보셔도 좋고요. 그런 제품들이 들어있는 식품을 골라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영양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당뇨병 전 단계임을 발견했거나 조기에 병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혈당 관리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혈당이 조금 높다 이런 말을 듣게 되신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조기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혈관이 내가 따귀를 때리면 안 되겠다. 혈관의 내피세포를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식습관, 운동, 필요에 따라서는 영양 보충을 해주시는 게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한 혈당 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경실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